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 좀 쉬셨다가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역사 8강 하면서 세 번째 시간인데, 참 이게 씁쓸한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에서 있어서 이제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 국가의 개념을 갖추고 있었던 게 조선인데, 조선 말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 뿌리, 그 뿌리에 갖고 있는 정통성,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 가지 풍경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인데, 이러한 겹쳐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역사적 교훈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시간 조선시대 말기의 풍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로 넘어와서 이제 대한제국이 등장합니다. 자, 조선과 대한제국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얻기 전에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한제국은 1897년에 이제 광무원년입니다. 이거 원년으로 삼아요. 1897년 10월 2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한 조선 이후 다음의 제국이에요. 97년부터 10년이니까 약 13년간 함께했던.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라고 그걸 표현해서요.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바로 1897년에서 1910년까지 13년 동안 있었던 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대한제국의 성립을 전후해서는 독립협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독립협회라는 게 이제 이 대한제국의 헌법적 근간과 그 국가적 채무를 갖추기 위한 그 구성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 구성조직 중 하나인 중심인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를 추진하고 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근대적 개혁인 광무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자, 입헌군주제가 뭐냐?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헌법 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아니고 그냥 왕이 곧 하늘이고 왕정을 통해서 왕정과 왕권 강화를 통해서 백성들을 치리한다라는 어떤 그 이념만 존재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법적 테두리에서 왕권이 유지되거나 지속되는 케이스가 있지 않았어요. 입헌군주제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어떤 형태인데 헌법이 존재하고 그 헌법을 제정한 그 헌법의 테두리 속에서 왕권이 인정을 받는 형태예요. 그게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를 독립협회가 추구하게 된 배경은 고종의 신변과 안전 그리고 고종 이후로 계속될 왕권의 계승도 지지하면서 헌법의 가치라는 걸 통해서 민권운동, 곧 인간의 평등함과 그리고 나라의 백성이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죠. 죄송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백성에게 있다라는 그 애민 사상을 체계화하고 뒷받침해주기 위한 조화로서 입헌군주제로부터 나온 뿌리가 민권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대한제국을 설립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민권운동을 함께 추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부는 주도적으로 근대적 개혁인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 정책이 뭔가 근본적인 뿌리를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옛것은 지키고 새로운 거를 곁든다라고 해서 이게 9번 신참 성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한자성어인데, 그러니까 옛날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것만 조금은 이게 곁들인다, 양념처럼 그런 뜻으로 조금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독립협회의 입헌군주제 추진운동과 민권운동 그리고 정부 주도의 개혁 정책인 광무개혁은 뭔가 근간에서부터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근간에 있는 틀은 그대로 두고 뿌리는 그대로 두고 가지만 조금 바꿔버리는 9번 심참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그 개혁의
집권층, 그러니까 원래 권력을 짚고 있는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그리고 일본,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열강들의 간섭을 받아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자, 정부는 광무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근대적 개혁을 수립을 하고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적 개혁이 못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외부의 입김과 바람에 의해서 뭔가가 추진될라 치면은 가라앉고 또 뭔가가 일어나려 치려면 가라앉고 그런 어떤 가라앉는 여러 가지 부침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게 용수철처럼 과거 옛날의 법으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어떤 관행으로. 그리고 독립협회가 되게 주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광무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손치더라도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 추진과 민권운동을 관철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립협회 역시도 본래 집권층이라고 불리워지는 수구파의 거센 저항을 받아 해체돼 버려요. 그런데 이 시기에 또 서구의 문물과 사상은 대거 유입이 돼 버려요. 너무 혼란스럽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외교적 위치를 좀 살펴볼까요? 그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서 가장 많이 뭔가 개입을 하고 움직임을 가졌던 것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을 식민화시키려는 그 목적이 강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그 어떤 개방과 혼란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깊은 간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 일본과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본은 러시아와 계속 대립을 했습니다. 1904년 2월 24일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에게 자, 대한제국이 지금 설립이 됐는데 1904년에 이거 한 7년 정도 지난 거예요. 대한제국이 7년 정도 지났을 때 일본 제국이 요구를 합니다. 한반도 내의 영토 시설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것에 협조해달라라는 그 내용이 담긴 한일 의정서가 채택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은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제 강요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내에서 영토 시설을 군사적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대등한 어떤 외교적 평등의 논리로서 체결될 수 있는 의정서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적 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게 바로 한일 의정서의 조금은 패단이고요. 더욱이 1904년 8월 22일에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교 재정 등의 각 분야에 일본에서 고문을 두고 이제 고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고문을 두고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는 이 정도까지 한국이라는 국가적 대한제국 안으로 이제 파고들진 않았는데 일본 제국은 아주 긴밀한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1904년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여요.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러일 전쟁에서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일본 제국이 러시아에게 전략적인 승리를 얻게 되면서 한반도의 일본의 영향력은 한층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일본과 한국 상황은 일본이 깊숙이 한국의 정치적, 대한제국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904년의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도 전략적 승리가 일어나면서 일본의 한반도의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증폭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1905년의 11월에 일본이 좀 일방적인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제2차 한일 협약을 발표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이제 일본이 흡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통감 정치예요. 한성, 곧 서울의 옛 이름이 한성이에요.
한성에 한국 통감부를 설치하는 통감 정치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1차 한일 협약 때는 단순히 의견만 개진했던 고문 정치였는데 불과 1년 만에 제2차 한일 협약 때는 이제 외교권에 대한 행사를 하게 되는 통감 정치를 일본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자주적인 근대화의 어떤 독립성을 갖추기보다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 휩쓸려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치적 무력감을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그 일본 사회나 일본의 어떤 저는 일본이라는 이때가 이제 그 정치적 상황이니까요. 일본이라는 그 민족과 교류, 그러니까 역사를 말을 할 때 사실은 지도층을 빼고 나면 모든 백성들과 모든 민중들은 평등하게 의견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국민이라도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한 국가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하거나 어떤 대립각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정치적 상황인 거죠. 곧 정치를 이끌어 나가거나 사상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아쉬운 선택들, 그런 선택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짚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국의 침략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국의 침략과 을사늑약의 폐기를 이제 주장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적 암살당, 의병이 이제 구성되면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의병이 조직돼서 무장항전을 벌이는 상황이 또 생깁니다. 동시에 1905년 이후에는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등이라는 그러한 이제 민간 조직들이 나타나면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돼요.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런 조직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냐? 자주적인 사상과 자주적인 힘을 길러내기 위한 거예요. 교육도 그렇고요. 의료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계몽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게 바로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자, 외교적인 한국의 박탈의 대표적 사례가 이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1907년에 헤이그 특사가 이제 그 전 세계가 함께하는 지금의 유엔 운동과 같은 거라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만국 박람회 회의가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때 고종 황제가 일본의 지도부가 일본의 총독부예요. 그 당시에는 일본의 총독부는 통감부를 설치했죠. 외교적인 채널을 단일화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조선에서는 특사를 보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일본이 조선을 대신한다, 대표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렇지만 대한제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헤이그 특사를 한국인은 그 이준 열사라고 하는데요. 이준 열사를 보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일들이 있었어요. 비록 그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 박람회가 이루어지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건물 밖에서 일본이 부당한 방법으로 외교적인 외교권을 지금 박탈하고 있다. 그 모습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게 헤이그 특사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일본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그 마지막 왕 순종이 즉위를 해요. 제가 아까 고종 황제가 마지막 왕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고종 황제가 마지막 왕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순종이라고 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낌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왕이 어떤 자기의 뜻에 의해서 물러나고 교체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왕의 즉위는 그 전통성이 다른 나라에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순종이 즉위한 직후에 일본은 통감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이 있었는데 협약을 다시 또 만들어요. 그게 한일신협약이에요. 그래서 한일신협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에 이제는 고문도 아니고 그냥 단순 의견이 아니라 대한정부의 각 정부에다 일본인 차관을 두어서 제국의 내정을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관계가 세 가지로 나온 거죠. 처음엔 고문 정치, 두 번째는 통감 정치, 세 번째는 차관 정치. 그리고 이면의 협약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의 예의가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진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본의 백성들이 다 요구하고 원했다라는 사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도층의 부패나 지도층의 권한들의 남용, 그런 역학관계가 움직였다라고 봐야지, 이 민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거리가 먼 역사적 맥락이다. 그렇지만 역사적 아픔은 아픔인 거죠. 자, 그런 맥락들을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대에 들어와서 대한제국의 그 짧은 역사의 마지막은 이런 아픔으로 이제 나타나요. 자, 그 일본의 정치적 간섭, 일본 정치 지도층의 권력자들의 정치적 조선에 대한, 아니 대한제국에 대한 정치적 간섭의 역사는 아주 빠르고 치밀하게 이렇게 확장이 됐죠. 처음에는 고문 정치에서 두 번째는 통감 정치,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관 정치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저 결정적으로는 군대를 해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군이, 자, 한 나라가 자국의 군대를 갖지 못하면은 이거는 그 국권이 박탈되는 가장 결정적인 내리막길입니다. 군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위적 성격이 가장 강하잖아요. 하나의 영토를 지키는 행위가 되는데, 근데 영토를 지키는 행위가 만약에 꺾이게 되면, 그것이 훼손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걸까요? 그 국가는 중립성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중립성과 고유성을 지켜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곧 나라를 자립해서 자신이 힘으로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어떤 해석적인 바탕 속에서 일본의 지도층과 권력층이 가져왔던 그 행태가 가져온 비극은 우리 대한제국 안에 있었던 그 국민들과 백성들의 깊은 불신과 원망, 그리고 봉기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거죠. 이에 반발한 군인들이 의병과 가담하기 시작해서 의병운동의 확산이 전국적 의병 전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의병 전쟁을 만약에 조선군이 해산되면서도 조금은 체계를 갖추고 싸우고 뭔가 어떤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던 그 세력적 힘이 있었다라면 참 모르겠는데, 그런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그 상황을 초래하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지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의병 운동을 전국적으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전국적 의병 전쟁. 이게 대한제국의 관점에서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의병 전쟁으로 봤지만, 일본 지도층의 눈에 봤을 때는 이건 의병 전쟁이 아니라 폭동으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명분이 생기잖아요. 아, 당신의 나라를 우리는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여기서 이런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당신네 나라의 사람들의 신변과 안전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명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버렸고, 그 혼란의 도가니에서 이를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군대밖에 없다. 일본 정치력밖에 없다. 이거를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일본은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각서를 받아요. 기유각서를 통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아서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60일간 벌어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무력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이 저항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백성들이 이 나란이라는 사람들이 다 망쳐버려가지고 이런 그 분탕질을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봉기를 일으킨 것을 폭동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아서 대한제국의 땅에서 대한제국의 자주성을 기르고자 하는 주인된 백성들을 토벌을 한다. 이게 역사의 비극이죠. 무력 진압이 돼요. 안타깝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무력 진압이 되지 않고 이 전쟁과 싸움이 점점 커졌다라면은 그게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었더라도 분명히 역사적 맥락에서는 달라졌을 거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명분이 됐어요. 이게 명분이 돼서 결국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한반도가 귀속이 되면서 국권이 강탈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이게 경솔국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한반도 역사의 관점에서는. 참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는 참 아쉬움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명드리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하고 같이 결합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한국 그 문화 견학을 나가실 때 경복궁도 나가시게 되는데 경복궁 지역에 있어요. 여기 덕수궁. 경복궁 안에 있는 곳인데 덕수궁의 석조전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국의 왕조들이 살아왔던 곳인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복원하려고 했죠. 그래서 경복궁 복원하고 덕수궁 복원하고 하면서 석조전이 생겨요. 이 석조전이 이제 돌로 만든 궁전인데 상당히 이제 멋스럽고 근대적인 미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인물들이 뭐냐 하면 그 대한제국 초기에 출범했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독립협회 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근대적으로 변화시키고 힘을 가져서 어떤 세력화된 힘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그 독립협회였죠. 근데 이 독립협회 사람들의 사진인데 안타깝죠. 이분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해산이 되니까 덕수궁의 석조전에서 이 대한제국이 영원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입헌 군주제의 어떤 형태나 민권운동에 도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 뜻을 가졌던 인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씁쓸하지만 조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모습이 덕수궁 석조전 원형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대한제국의 이제 왕이 머무는 곳이에요. 대한제국실. 네. 참 화려하죠. 이런 화려하고 아주 단아한 문양을 갖춘 이곳에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과 고종이 이제 함께 조선시대 마지막 왕으로 기억될 만한 기의 시간을 보냅니다. 참 이 사진 속 모습에서는 한 국가의 참 풍모와 기품과 전통이 느껴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국가의 몰락의 풍경도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게 참 씁쓸함을 감추기가 어렵게 우리한테 다가오죠. 이게 대한제국의 모습입니다. 대한제국실의 모습. 근데 이 모든 제국실이 지금 약간 그 서양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우리한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조금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그 조선시대를 이어져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군대, 대한제국군이었어요. 이게 이제 일본의 군대에 의해서 사실은 강제 해산을 당했는데, 이제 마지막 군대로서 그 국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기계와 풍보가 느껴지는 그 모습입니다. 대한문 앞에 지금 모여서
자신들의 정체성,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롯이 녹아있는 사진의 한 장면이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조선과 대한제국까지 거치면서 조선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이제 현대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현대사에 대해서 좀 한번 배워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